그러니까 이게 네.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뭐 우클릭이다 뭐다 이제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 오늘 얘기를 쭉 보면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뭐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어쨌든 간에 이 그동안의 이제 시선에서 보면은 좌클릭에 가까운 사람이다, 좌측이다라고 평가됐던 이유가 민주당 좌파라고 평가됐었죠.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포기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사회라는 것은 목표다라는 걸 분명히 한 거예요. 다만 그것은 앞으로 이제 초과학의 어떤 시대, 그러니까 기술 문명에 대응하는 시대에서의 필요한 그러한 어떤 목표인 것은 분명한데 당장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어떤 새로운 문명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서의 기본사회 이것은 분명한 목표인데 당장 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고 필요한 어떤 방법론들은 다 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방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역대 정권이 사실은 이 추구해왔던 이 하나의 이 정책의 세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가령 오늘 뭐 노동시간 단축도 얘기하고 했는데 근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가지고 이 노동자들의 어떤 이 노동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은 이러한 어떤 노동시간 단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생산성이 그렇죠.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또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에 더불어서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동 유연성을 강화한다는 말이 사실은 이 노동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것만 따로 놓고 보면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을 수가 있지만 요거를 같이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여건을 강화하면서 노동 유연성을 강화한다. 요 같이 가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요런 걸 통해서 그러면 요거를 강압적으로 그냥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대타협을 해야 된다. 요런 어떤 이 조합의 틀을 놓고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이게 과거에 얘기했던 뭐 네덜란드 모델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저성장, 뭐 예를 들면은 저성장이랄지 뭐 이런 시대에는 요런 조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과거에 이제 주류적인 경제정책에서 해온 얘기잖아요. 참여정부 때도 했고 사실은 각 이 진보 정부냐 보수 정부냐를 가리지 않고 이것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어떤 과제다라는 걸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거쳐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어떤 여러 가지 과제들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다를 열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령 문재인 정권 말씀을 하셨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만 해도 그게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물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글로벌 금융위기랄지 이런 것의 이후에 이제 경제정책의 큰 틀이 뭐냐에 있어서는 각양각색의 백가쟁명이 있긴 했습니다만 전체 이제 어떤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의 이게 주류 정책이야라고 말하는 그런 정책 세트는 사실 아니었죠. 소득주도 성장이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만 있는 게 아니고 혁신 성장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 얘기들이 조합들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왜 그랬냐면은 이게 기존의 성장 정책의 틀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의 틀을 이제 갖고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 틀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그때만 해도 보수가 갖고 왔던 정책의 틀이 뭔가 있었는데 그게 아닌 대안이 필요했어. 이런 이제 시각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냐면 보수가 했던 뭐 정책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가 통치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보수가 했던 역할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 2년 반 동안. 보수가 자기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통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자임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은 민주당이 주류가 돼야 되는 입장이 지금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황무지예요. 이 대한민국이. 그렇죠. 대한민국이 정책적으로 황무지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류의 역할을 이제 해야 됩니다. 뭔가 비주류에서 대안적인 어떤 정책을 꺼내오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주류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쭉 한 얘기를 보다 보면은 그런 인상이 강해요. 흑묘, 백묘 얘기도 그렇고 진보, 보수냐의 어떤 문제가 아니다를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주류적인 입장에서 이 대한민국 경제든 정책이든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폭넓은 연대가 필요하다. 이 얘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보수가 통치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심에 맞춰져 있는 메시지인 것 같다. 제가 그런 비유도 쓰는데요. 민주정부가 없는 거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이 뭐랄까 꿀단지 같이 사탕 하나 만들어 놓으면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다 빨아먹고 난 다음에 막대만 던져놓고 나간다고 제가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을 국민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경제 문제에서 있어서도. 그렇지. 2008년 이후에 전 세계 경제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아직은 그래도 튼튼한 나라구나. 미국을 봐봐요. 저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렇죠. 미국이 무슨 글로벌 경제를 주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전처럼 막강한 국방력으로 전 세계 질서를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해요, 트럼프 같은 이제. 인간 탄핵 가결해도 시켰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네. 밑바탕 국민들은 아직도 합리적 판단을 아이, 하고 그런 국민들은 국민들이 똑똑해. 탄탄하게 버텨주고 네. 있다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뭐랄까요? 뭐 자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좀 대견하다고 토닥거려줄 필요가 그렇죠.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버틸 수 있는 국민들이 버텨주는 한 여기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금방 대한민국을 뭐 벌쩍 일어서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막 흐트러졌던 윤석열 때 뭐가 있어? 지향하는 바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무능해도 민주화위에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지향 없고 이런 정부를 처음 봤어. 보다 맨날 정말. 거짓말만 하고. 맨날 그러니까 거짓말만 해. 이 무너졌던 거를 다시 수습해서 예. 그 밑에서 떠받쳐주는 대통령이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이제는 국민들 슈퍼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나 동력을 만들어주고 하나하나 바로 세우는 작업만 해도 새로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한 절반은 지나가는 세월이다. 그래서 그것만 확실히 튼튼하게 해놓으면 그게 어느 것보다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저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좀 김대중 시즌 2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민을 중산층,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먹사니즘에서 잘사니즘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중산층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 잘 살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민주당 이런데 좀 좌파 이런데 같은 경우는 더 잘 사는 걸 방해하는 집단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먹사니즘이 해결되고 나면 먹사니즘을 달성한 국민들은 잘사니즘이 되고 싶겠죠.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고 그런 욕망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민 경제 차원에서 정부가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단초를 마련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헌정수호 연대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레비스키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집단들이 등장하는 사회에서 소위 민주헌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은 폭넓은 연대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문지기가 돼서 저런 윤석열 같은 인간들이 정치적인 공간에 올라오지 않도록 그런 순간에는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소위 민주헌정이라고 하는 국가체제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체에서 그들을 걸러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또 민주헌정이 위태로워졌을 때, 소위 위태로워진다는 건 윤석열 얘기에 대해서 뭐 국민들의 좀 일정한 지분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파퓰리즘에 동조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라도 진보와 보수가 합쳐서 이런 세력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들을 길러내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를 들면 민주주의 지키는 방법들이 21세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전 그것이 표현된 방식이 헌정수호연대라는 방식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 그래서 어쩌면 되게 두 가지 태제가 의미 있는 태제다. 이제 문제는 이걸 더 풍성하게 만들고 국민들이 아 이게 맞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민주당이나 야권이 얼마만큼 절실하게 잘 호소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좀 상당히 좀 중요한 하나의 전환적인 계기들을 마련한 연설했다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국가 체제가 유지되는 거는 군대와 공권력 두 가지란 말이에요. 예. 어찌 보면 국가는 기본적으로 폭력을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라는 시스템은. 그렇지. 그러면 국가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거하고는 배치되는 개념이잖아요. 그걸 어찌 보면 그건 하나의 질서 유지의 방식이라고 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연대하거나 그 사람들의 선택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요체는 선거일 거고요. 선거라고 하는 건 정당이 그 안에서 활동한다고 하면 자기가 집권했을 때 실패하면 국민들한테 평가받아서 다음번 권력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레비스키 말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실패를 인정한다고 하는 전제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 황당하게 계엄을 선포했어. 그럼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조치는 사과하고 윤석열을 빨리 손절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솔직히 패배를 인정하고 그 다음번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우리 다시 매진해 가겠다. 이번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못 잡을 수밖에 없는 선택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고 다른 데가 정권 잡도록 두고 다음번에 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럼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실패를 인정도 안 해. 아, 너무 윤석열을 뻔뻔하죠. 품어 한 몸이 됐어. 예. 그리고 오히려 더 폭도가 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곧 국가요. 지금 제2의 건국운동 얘기한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곧 국가요.
임시정부 우리가 만들고 난 다음에 주한미 사령부하고 같이 얘기해가지고 다시 건국을 하자 이러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극우적 행태를 국민의힘이 같이 하고 있다는 거지 매우 위험한 집단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민주당 정부에서 들어선다면 그런 것들을 넓혀서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도록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방법으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포용하고 연대하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무슨 힘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그거를 5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무너뜨리긴 쉽지만 다시 세우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정부가 5년 동안 그것만 매진해도 모자라고 그 국민들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하다. 다음 정부가 해야 할 몫으로. 그렇습니다. 아이고, 경제도 살려야 되고 민주주의도 회복해야 되고 참나. 다음 정부 그거 하다 말리는데요.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제대로 수사를 못한 측면들도 있고 이렇게 증거 은폐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계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김건희 씨, 명태균 씨, 윤석열 씨가 이게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최상병 관련도 마찬가지고 이게 한 1년 동안은 과거 사건들 있잖아요. 과거 사건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고 그때 이제 조선일보나 이런 애들이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야, 과거는 이제 묻자. 새로운 시대니까, 새로운 시대니까 이재명 정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성장에 매진하라. 뭐 이렇게 할 거거든. 정치보복이라고 난리 치겠지. 그렇지. 정치보복이라고 난리 칠 거고. 네. 근데 이제 이것 따로 사법적인 어떤 판단이랄지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들은 따로 해야 되고요. 우리 언론도 정말 제가 정말 나쁜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특히 조선일보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령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똑같이 이랬습니다. 이재명 정부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가에서 예산 쓰는 거를 세금 펑펑이라고 하면서 노인들 일자리 주는 게 무슨 세금 쓰는 정책이냐. 세금 펑펑 해가지고 노인들 일자리나 주지 양질의 일자리는 마련해 주지 못한다. 맞아요.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와야 되는데 민간에서 나오려면 무조건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노인들한테 일자리만 주고 있지 않냐. 그런 것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얻고 있다.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5년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있잖아요. 일자리 공공예산 관련해서 노인들한테 준 거 문재인 정부 때랑 비교를 해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늘었어. 이제 그거 가지고 일자리 늘었다고 자기가 주장들 하잖아. 그렇지. 그거 가지고 웃긴 거죠. 웃긴 그거 거. 가지고 일자리 늘었다고 주장을 하거든. 그러니까 노인들 70대 이상분들 어쩔 수 없어서 노인이 지금 빈곤율이 우리가 40%가 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그 기본적인 의식이라도 하라고 40만 원에서 100만 원 주는 그런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권 차원이에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근데 그거를 공공일자리를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계속 늘리거나 그거를 예산을 증액하는 거나 그 예산 주는 거는 민주정부 때는 민주당 정부 때는 그거는 헛돈 쓰는 거고 세금 펑펑이라고 하고 똑같은 일을 윤석열 정부가 하는데 그때는 아유 일자리가 늘어났다. 복지를 그래도 우파 정부인데 복지를 열심히 하고 있다. 거기 핵심은 언론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비판적 보도를 안 해요. 언론은 근데 그때마다 그 정부의 나팔수만 되는 거야. 제가 그 똑같은 주제로 문재인 정부 때 보수 패널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아니 이거를 꼭 아셔야 돼. 이거를 꼭 아셔야지. 이재명 정부가 될지 무슨 어떤 정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거는 상상을 못 하겠고요. 국민의힘이 집권하지 않고 야권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또 나올 이런 해작질 나쁜 짓거리에 당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거를 네. 묻으려고 하더라도요. 사람을 묻을 때는요. 관도 짜야 되고요. 염두해야 돼요. 그렇지. 사람들 불러서
서로 예를 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서로 고통을 나누기도 하고 슬픔을 나누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묻자고 하는 얘기 자체는 뭐냐면 뭔가 잘못이 있다는 얘기들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서 한국 사회가 여전히 예를 들면 이런 고통에 빠져 있는 거. 그다음에 유럽 사회가 나치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극우 세력이 준동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묻자란 얘기는 죄를 갖다가 감추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감추면 그 감춰진 죄 속에서 다시 그 예를 든 범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민주당도 좀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노인 일자리 가지고 얘기하셨지만 그렇죠. 봐보세요. 노인 빈곤율이 40%예요.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 제일 높은 나라잖아요.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예요. 그렇죠. 노인들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기초연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초연금이 연 24조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왜 다 주냐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상위 한 3, 40% 제외하고 나머지한테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연금 얘기해요. 국민연금 소득보장률 높이면 안 된다 그래요. 젊은 층한테 부담 준다고 똥폼은 다 잡아. 지금 당장 노인들이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지금 60, 70대는 뭐 엄청나게 노후 대비 다 잘했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일자리 문제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인 연령도 70세로 올려야 된다고 주장해요. 다 뒤죽박죽이야. 그러면 젊은이들하고 노인들 일자리 늘리면 젊은이들 일자리 다 뺏어간다며요. 그럼 젊은이들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노인복지를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어떤 층위로 할 거야. 이걸 좀 큰 틀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맨날 표 가지고 유리하니 불리하니 이거 가지고만 따지니까 뒤죽박죽이잖아. 모든 게 다. 근데 그거를 노인들이 마치 그렇게 얘기해. 자기는 가난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허덕허덕하면서 20년 후에 50년 후에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거 걱정하고 있어. 이거 가지고 무슨 정치 선동해 맨날. 그렇죠. 지금 사시는 노인들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소비를 많이 하고 그 소비를 하는 게 또 매출이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창업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게 또 이제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캐시플로우 개념으로 가요. 미국과 유럽은 그런 형태죠. 그렇죠. 지금 그런 예, 이 복잡계처럼 다 맞물려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뭔가를 정책 대안을 내놓을 생각은 안 하고 이놈의 대통령은 맨날 격노하고 자기가 나가가지고 어깨에 뽕 들어가가지고 뻥튀기 하듯이 막 발표하고 자기가 그걸 엄청난 개혁을 한 것처럼 의사만 막 무조건 막 숫자만 이렇게 자기가 확 하고 늘려서 발표하면은 대한민국 의료개혁이 완전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했으니 지금 이런 상황에 온 거 아니에요. 결국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